사실 헤어살롱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로의 연봉 빼고는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1시에 퇴근했고요. 저도 오늘 점심 먹고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월화수목에 일을 되게 많이 했으면 그냥 쉬기도 해요. 일단 토스에서 첫날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 커리어에 있어서 토스 같은 금융회사의 도메인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어려운 거를 해결해서의 자신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지에 대한 자신감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하는 그 자신감? 저는 이런 의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되게 컸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두려움이 없는 메이커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가지 플랫폼 서버로 프론트엔드 버프 마법 걸기 발표를 맡은 정석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자료 전부 다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토스코어 프론트엔드 플랫폼 팀에서 프론트엔드 인프라 옵스 유닛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와 인프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작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론트엔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좀 좋은 환경을 가꾸는 것에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발표에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것들과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풀고자 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걸 위한 아이디어와 임팩트, 그리고 겪었던 시행착오와 운영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코드 조각과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네, 우선 토스코어의 프론트엔드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코어 쪽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총 86명이고요. 서비스는 250개가 있습니다. 플랫폼 팀은 이러한 86명이 쓰는 모노리포를 관리하고 있어요. 일평균 머지 PR이 약 50개 정도 되고 250개의 서비스 배포부터 모니터링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IAC를 통해 좀 더 형상을 자동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에서 사용하는 공통 라이브러리는 약 220개 정도 되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플랫폼이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목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목적은 프론트엔드의 UX와 DX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플랫폼이 이렇게 세계 최강으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코어 팀에 UX 팀이 있으신데요. 거기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이 그 디자인 시스템으로 구현된 컴포넌트를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십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웹 서비스는 결국 네이티브 앱 안에 있는 웹뷰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모습에 이제 저희 플랫폼 팀이 버프 마법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파란 색깔 마법들로 세계 최강을 꿈꾸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 색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의 이미지 최적화 마법입니다. 네, 이미지 최적화 마법은 사실 Next.js를 써보신 분들은 이미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기기마다 다른 디바이스별 사이즈로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이미지 로딩을 할 때 레이아웃 시프트를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의 이미지 경우에도 자동으로 저해상도 이미지로 우선적으로 표시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이미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년 전 토스를 돌아보면 사실 Next.js 서비스들이 대부분이 SSG를 통해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Next.js 이미지 컴포넌트는 SSR 서버의 온디맨드 기본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G로 만들어진 페이지에서는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다시 돌이켜보면 Next.js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의 디폴트 로더는 결국 SSR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고 CSR과 혹은 Next.js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Next.js와 좀 독립된 이미지 최적화 API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바로 디폴트 로더를 쓰지 않고 커스텀에서 만든 API를 활용하는 거죠.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들 생각하시는 람다 엣지를 통한 구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앞단에 CDN을 붙이고 뒷단에 람다에서 이미지 최적화하는 로직을 수행해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거였죠. 하지만 람다를 운영하면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어요. 서비스를 이중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공업체의 서버리스 펑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드.js 버전이 소스코드의 코드베이스가 오래됐다면 노드.js 버전을 좀 강제로 업데이트를 해야 배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게 되면 람다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토스의 서버 플랫폼에서는 잘 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 서버를 한번 띄워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서버를 띄우게 된다면 DC1, DC2 이중화, 점진적인 배포도 지원이 되며 그라파나를 통한 서버 지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로깅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람다를 서버로 바꿔치기 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IDC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어서 이중화도 사용하게 되었고 모니터링과 점진적 배포를 통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죠. 이미지 최적화 마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임팩트는 결국 모든 환경에서 이미지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50개의 서비스에서 최적화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SSR, CSR뿐만 아니라 Next.js 의존성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마법은 바로 비디오 썸네일 마법입니다. 저희가 비디오 태그를 사용할 때 비디오가 로드되는 동안 보여줄 수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바로 포스터 속성인데요. 이러한 포스터 속성에 썸네일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 이미지도 업로드를 해야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업로드된 그 주소를 기준으로 포스터 속성에 주소를 적고 이제 라이브 배포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런 썸네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내려준 서버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서버냐면 실제로 특정 그 동영상에 그 시간대에 있는 그 화면을 스크린샷을 떠서 프레임으로 내려주는 서버입니다. 사용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비디오 주소를 소스에 넣고 포스터에는 비디오 주소와 원하는 시간대를 적어서 이 시간대의 프레임을 동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서버를 구성하는 거였죠. 이를 통해서 해결했던 문제는 썸네일 이미지를 뽑아내고 올리고 하는 작업이 없이 바로 영상을 올리자마자 원하는 부분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동영상마다 썸네일을 뽑아내거나 동영상 썸네일에 이미지를 따로 업로드하는 작업 없이 마음에 안 들면 파라미터 하나만 바꿔도 미리 보기 장면을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폴리필 마법인데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구현체들이 간혹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프로미스라는 객체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폴리필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빈 구현체를 채워주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필을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은 바벨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벨 프리셋 엠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한 최소 지원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구현체를 포함할 수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캡처를 통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기준으로 최소 지원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구현체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폴리필을 설정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로 설정하다 보니까 크롬, 사파리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는 불필요한 구현체들도 내려받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유저는 유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받아서 데이터량이 소모가 되고 또 제공하는 CDN 쪽에서 저희 쪽에서도 불필요하게 내려가는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폴리필 서버입니다. 바로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를 읽어서 어떤 브라우저에는 어떤 폴리필 구현체가 필요하고 이것만 모아서 내려주는 서버를 구현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 저희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폴리필 IO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폴리필 IO가 몇 달 전에 어떤 기업에 인수되고 나서부터 보안, 안정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실제로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온기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토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지 않고 애초부터 다른 서비스에 저희 서비스의 안정성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부에 의존되지 않은 상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이미 자체적인 서비스를 구현을 했었죠. 이것도 비슷하게 오리지널 람다로 바라보고 있는 CDN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파라미터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를 사용해서 람다에서 받았고 그 유저 에이전트를 파싱해서 어떤 구현체를 포함할지 람다에서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번들들을 CDN을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폴리필 마법의 임팩트는 다음과 같았어요. 이제는 각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만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필요한 번들의 크기가 723KB였다면 크롬과 사파리의 경우 거의 빈 함수만 내려받는 정도로 가벼운 정도로만 내려받을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처음 소개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가 토스 테크 블로그에 똑똑하게 브라우저 폴리필 관리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더 구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스켈레톤 마법입니다. 저희가 어떤 웹페이지를 통해서 화면을 띄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있죠.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페이지를 띄우기 어렵겠죠. 실제로 SSR 서버에서 이 웹뷰의 페이지를 내려받는 순간까지는 웹뷰에는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네이티브 앱에서는 어떻게 화면을 보여줄까요? 미리 정의한 로더를 보여줄 수 있겠죠. 네이티브에서 빈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더를 미리 정의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동일한 로더를 보게 되면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웹뷰의 UI 형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웹뷰의 UI 형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웹뷰에 이런 스켈레톤 UI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웹뷰가 로드되는 동안 이러한 스켈레톤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스켈레톤 서버를 따로 띄우고 저희가 접속하는 URL을 파싱해서 그 파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정의한 스켈레톤의 타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어떤 특정 제이슨에다가 어떤 주소에 어떤 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리스트 온리라고 하는 스켈레톤 타입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카드 온리라고 하는 스켈레톤 타입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이슨 파일을 정의를 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리스트 온리는 리스트 온리에 해당하는 스켈레톤, 카드 온리는 카드 온리에 해당하는 스켈레톤을 네이티브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들은 네이티브에서 미리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더 많아질수록 어떤 페이지에 접근할 때 다양한 형태의 스켈레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겠죠. 스켈레톤 마법의 임팩트는 이제 유저는 똑같은 로딩 화면을 보지 않게 됐어요. 어떤 페이지에서는 이제 리스트와 카드가 섞인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는 리스트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유저 경험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셋 마법입니다. 저희가 토스 앱에서 실제로 웹 서비스를 볼 때 유저별로 다른 UI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스 앱에서 다크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고 라이트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스템 설정뿐만 아니라 앱 내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큰 글씨 모드 그리고 기기별로 다른 세이프 에어리어와 같은 노치 UI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유저별로 다른 UI를 어떻게 웹 서비스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는 사실 네이티브에서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토스 앱에서 내려주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웹페이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HTML을 로드하고 그 이후에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한 후에는 JS로 앱 브릿지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 앱 브릿지를 통해서 네이티브에서 어떤 라이트 테마인지 다크 테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토대로 동적으로 CSS를 그려서 그 CSS를 적용된 상태로 다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토스에서는 HTML, CSS, JS가 모두 로드되고 앱 브릿지를 통해 부르면 너무 늦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넘겨주면 에셋 서버라고 하는 곳에서 CSS 베리에이블스를 내려주는 이런 동적 CSS 베리에이블스 서버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려 볼게요. 네이티브에서 웹뷰를 띄울 때 유저 에이전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바로 유저 에이전트 뒤에다가 붙여놓은 커스텀 유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이프 에어리어와 숫자 4개를 붙여놓고 컬러 컨퍼런스라고 하는 문자열과 다크라는 문자열을 같이 넣어놨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에 세이프 에어리어 수치는 몇인지 그리고 컬러 프리퍼런스는 실제로 다크인지 라이트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에셋 서버에서는 이렇게 CSS 베리어블스를 미리 작성해서 바로 브라우저에게 넘겨줄 수 있겠죠. 에셋 서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임팩트는 이렇게 HTML과 JS, CSS를 로드하고 JS 앱 브릿지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CSS를 적용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JS 의존성 없이 CSS 로드 직후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JS 로드의 의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면이 덜컹거리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CSS 파일을 내려봤기 때문에 화면이 뜨자마자 토스 앱의 다크 테마, 큰 글씨 모드, 네이티브 노치 UI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했어요. 네, 6번째는 바로 오픈 그래프 마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들끼리 이렇게 URL을 서로 공유할 때 뜨는 미리 보기 이미지와 좀 비슷하다고 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토스테크 블로그의 URL을 트위터에다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가 뜨게 되죠. 바로 이런 썸네일을 이제 오픈 그래프 마법을 통해서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마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제목이 바뀌게 된다면 이미지를 다시 바꿔야겠죠? 제목을 수정하고 이미지를 다시 내려받고 CDN에 올리고 이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제목이 바뀌면 이미지 수정하고 업로드하고 URL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목과 배경 이미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려 보자면 아티클 제목은 똑똑하게
그리고 배경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로 설정해서 조합해서 만든 이런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타이틀 변수를 통해서 넘기고 배경 이미지는 이미지 URL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겨서 조합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 설명을 위해서 밑에 헤드리스 브라우저 퍼피티어 스크린샷을 적어놨는데요. 바로 이러한 동작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마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은 제목이 바뀌면 업로드할 필요 없이 바로 URL만 교체하면 됐습니다. 특히 타이틀 파라미터도 수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타이틀이 서버로부터 받는 정보라면 사실 프론트는 건드릴 게 없어요. 서버에서 타이틀만 수정하면 그냥 자동으로 오지 이미지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제 마지막 마법인 웹모듈 마법인데요. 웹모듈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웹모듈이 어느 영역에서 좀 역할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디자인 시스템과 디자인 툴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설명하기 앞서서 디자인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토스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 중 하나인 프레이머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웹 디자인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죠. 프레이머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프레이머 코드 컴포넌트입니다. 프레이머 툴에서 실제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UI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가 작성할 컴포넌트, 즉 뭐 디자인 시스템에서 작성된 리액트 컴포넌트를 프레이머상에 띄워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이러한 프레이머 코드 컴포넌트에 외부 코드, 그러니까 토스에서 만든 TDS와 같은 디자인 시스템의 코드를 사용하려면 다양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pm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기능은 실험적 기능이기 때문에 프레이머에서만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레이머에서만 동작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TDS를 사용을 한다면 예상대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바로 ES 모듈 기반의 코드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only ES 모듈이라는 제약은 저희한테 되게 큰 제약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TDS는 코드베이스 기반이 커먼.js로 번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DS를 프레이머 코드 컴포넌트로 올리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중간에 ES 모듈을 바꿔서 웹 모듈을 띄워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웹 모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프레이머에서는 코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이 프레이머의 URL을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웹 모듈인데 바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의존성을 가져왔죠. 혹시 이런 키워드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URL 임포트, 네트워크 임포트, 그리고 HTTPS 임포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는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ESM-SH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ESM-SH에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웹 모듈의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 모듈과 웹 모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ES 모듈은 노드 모듈스를 통해서 의존성을 임포트한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웹 모듈의 경우 노드 모듈스를 통해서 참조하는 게 아닌 웹, 그러니까 CDN을 통해서 내려주는 파일을 통해 의존성을 임포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레이머 코드 컴포넌트의 HTTPS 프로토콜로 임포트하는 example 컴포넌트는 바로 웹 모듈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UX팀에서 디자인 팀에게 넘길 때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코드들은 웹 모듈을 통해서 프레이머에 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TDS에서 웹 모듈 컴포넌트로 프레이머에 띄우게 되는 거죠. 웹 모듈 마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은 토스 디자인 시스템의 코드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서 서비스 코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레이머 코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스템과 동일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까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웹모듈 마법을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다양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은 존재합니다. ESM Run, ESM SH, 그리고 스카이팩 탭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토스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셀프 호스티드가 미제공되는 곳도 있었고 제공이 되더라도 ESM 표준을 미준수하기 때문에 익스폴트 맵을 제대로 작성해도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오픈소스에서 특별히 이게 잘 동작되도록 고쳐놓은 하드코딩된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토스만의 웹모듈 서버를 띄워보자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띄운 서버를 결국 실제로 프레이머에서 토스 ESM, 토스 마이 컴포넌트, 그리고 캐럿 버전까지 명시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웹모듈 마법에서 설명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중 ESM SH가 바로 셀프 호스티드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언어 기반의 오픈소스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까지 제공해주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토스에서도 이거를 도입해 보려고 다시 한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ESM SH를 활용해서 웹모듈 서비스를 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7가지 마법에 대해서 정말 손절같이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마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좀 구현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좀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구현해? 라는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치트시트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최적화, 비디오 썸네일, 폴리필 스켈레톤 에셋, 오픈그래프 웹모듈까지 각종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참고해 보시면 구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가지 버프 마법의 희망 표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희망차게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도 프론트엔드 버프 마법 걸 수 있어요 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절망편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코드 한 줄만 수정했는데 오류가 3개가 발생하는 뭐 이런 사태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이제 절망편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이중화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화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AWS를 통해서 람다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만약에 람다 자체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겠죠. 하지만 토스는 정말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에 장애가 나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폴백용 혹은 스탠바이로 이중화를 좀 이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경우 AWS에도 구현해두고 클라우드 플레이에도 구현해둘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제공 업체를 통해서 배포도 따로 하고 로그도 따로 보고 모니터링도 따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 복잡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저희가 IDC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현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버리스의 노드.js 버전 따라가기입니다. 사실 이미지 최적화 서비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노드.js 16, 14 이 정도의 레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가 변경이 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변경점이 와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드.js 16은 너무 오래된 버전이죠. AWS에서는 노드.js 16 기반의 람다를 수정하는 것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드베이스를 강제로 올려서 빌드한 후 그 버전으로 배포를 해야 되죠. 이러한 브레이킹 체인지스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위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드 오브 라이프를 맞이하더라도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같이 가져가고 싶었죠. 그래서 IDC에 서비스를 올리고 강제 업데이트를 최대한 피하고 저희가 시간이 될 때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API 호출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앞단에 AWS CDN,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는데 비용이 왜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임 어택과 같은 이벤트성 트래픽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CDN이 있더라도 캐시가 동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캐싱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은 람다가 호출되는 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최대한 예측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도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IDC에 이미 서버를 띄워놓고 있고 이 서버를 띄워놓은 비용은 사실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라 포함시키면 람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시행착오는 이제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서버들의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쿼리 스트링으로 동작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쿼리 스트링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CDN에서 캐시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쿼리 스트링이 컬러 레드, 사이즈 라지, 그리고 사이즈 라지, 컬러 레드 이렇게 다른 순서의 요청은 별도의 캐시로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캐시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같은 요청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쿼리 스트링 기반보다 패스 기반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첫 줄에 보이는 소스 이미지 주소 q 퀄리티 80 위스 200보다 위스 80, 퀄리티 75 슬래시 이미지 주소 이렇게 경로 기반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러닝은 저희가 직접 고안해낸 건 아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이미지 최적화 API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도 도입을 해보니까 실제로 무효화하기도 쉬워지고 관리하기가 쉬워진 부분들이 많아서 캐싱 기간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착오는 람다의 최대 응답 페이로드가 크기가 제한이 좀 걸려 있어요. 요거는 돈을 더 내도 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 서포트 팀에 문의를 해야 아마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6MB를 넘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응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6MB가 넘어가는 요청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디오 썸네일 서비스 아시죠? 그 비디오의 사이즈의 형태가 가로로 긴 동영상이 있고 세로로 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가로로 긴 영상만 생각을 했었고 가로 이 위스를 기준으로 FM팩을 써서 이미지를 최적화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엄청 커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세로로 긴 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6MB를 넘어가면서 결국 400, 500 응답이 내려가는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가로와 세로 그것 중에 큰 길이를 기준으로 리사이징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MB를 넘어가는 응답이 있더라도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려면 아무래도 서버를 따로 띄우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행착오는 바로 베리 헤더입니다. 저희가 캐싱 정책을 사용할 때 이 베리 헤더를 써야만 요청 헤더마다 별도의 캐시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폴리필 서버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쓰는 브라우저와 옆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다르지만 폴리필 JS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먼저 캐싱을 해버린 상태로 폴리필 JS를 받으면 크롬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캐싱된 폴리필 JS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청 헤더를 베리 헤더로 설정을 해가지고 유저 에이전트가 달라지면 캐시를 별도로 사용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세팅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절망적인 부분들을 쉼없이 이렇게 달려와 봤는데요.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서버리스 펑션은 제공업체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해서 서비스를 이중화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AWS 람다 혹은 또 다른 클라우드 플레어의 워커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Node.js 업데이트 버전을 잘 챙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벤트 트래픽은 아무래도 캐싱이 어려우므로 모든 트래픽의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API를 처음 만드실 때 쿼리 스트링보다는 패스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람다의 응답도 최대 크기는 6MB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사용하시는 걸 더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일 것 같고요. 베리 헤더 꼭 잊지 말고 캐싱 정책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팀이 바로 프론트엔드 플랫폼 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 팀 혹은 토스 혹은 프론트엔드 기타 등등에 관심이 많으시든 궁금하거나 약간 커피챗 하고 싶으시다면 우측에 있는 이러한 QR코드도 활용해서 저한테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준비한 내용이고 한 6분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스켈레톤 그 구현을 하실 때 서버로 구현을 하셨는데 이게 모듈 형태가 아니라 서버로 구현을 하신 거는 이제 네이티브나 웹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버로 구현하신 건가요? 사실 그 모듈이라고 하시면 네이티브 모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만약에 네이티브랑 웹 둘 다 쓰게 된다라고 하면 네이티브와 웹 둘 다의 모듈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네이티브에서 어떤 제이슨의 형태를 결국 외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켈레톤 서버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가 바라보는 리모트 원격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켈레톤의 UI는 네이티브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스켈레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렇게 웹으로 제이슨으로 내려받으면은 이제 그것도 로딩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스플래시 타임이나 이럴 때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토스앱 같은 경우는 여러 서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려받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각 모듈을 로드할 때마다 그걸 레이지 로드를 하게 되나요? 네, 사실 이러한 전략은 네이티브에서 조금 더 잘 로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네이티브에 한번 내려받고 저장해두고 그리고 그걸 쓰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시간이 될 때 내려받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로드가 바로 이런 뭐 작은 제이슨이더라도 이 내려받는 동안 비화면이 뜨지 않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켈레톤 서버는 지금 저희가 이제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이 네트워크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스켈레톤을 이용하면 뭐 사용자 경험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실제로 뜨는 그 화면에 대한 속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속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좀 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스켈레톤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이티브 쪽에서도 좀 이런 코드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들어가는 그 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하는 거는 네이티브의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마다 패치해서 넣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손 들어주신 분 계십니다. 네, 저 클라우드 환경에 좀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언급된 걸 보면은 AWS도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있고 또 IDC 환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포할 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테라폼이 잠깐 언급됐는데 그러니까 테라폼이 우선되는지 또 아니면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테라폼은 IAC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서비스나 람다를 배포할 때 테라폼을 사용하진 않고요. 저희가 보통 배포할 때는 각종 제공업체에서 제공해주는 SDK를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SDK를 사용해서 람다를 배포한다든지 그런 로직으로 CLI 툴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른쪽에 손 들어주신 분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미지 컴포넌트를 Next.js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빌드 타임의 이미지 최적화를 통해서 각 뭐 디바이스별 형태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지금 이미지 최적화 그 API 서버를 이제 람다 쪽에 따로 구현을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Next.j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소스셋과 같은 부분들을 구현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 최적화 서버는 Next.js의 이미지 컴포넌트에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에 보시면 나와 있던 부분인 디폴트 로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디폴트 로더만 저희 쪽에 있는 커스텀 로더로 바꿔치기 하면 Next.js의 이미지 컴포넌트에서도 저희 쪽 API 엔드포인트를 바라보고 Next.js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